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를 떠올릴 것이고, 또 어떤 분은 형제 자매 중 유난히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생각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2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이 말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꽂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왜 서로를 괴롭히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을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진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결핍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언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 말입니다. 당신을 유난히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사람. 지금도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가 생생하게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쇼펜하우어의 통찰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을 괴롭힌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그 사람이 평생 갖지 못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한 이유입니다.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트집을 잡고 늘 불만을 쏟아내던 사람. 당신이 무엇을 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당신이 어떻게 해도 흠을 잡던 사람.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정말 당신이 그렇게 못마땅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이 채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직장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하고 누군가 칭찬받는 모습을 보면 얼굴이 굳어지던 사람.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던 사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화를 낸 것은 당신의 실수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결핍 때문입니다. 친구 사이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늘 당신을 깎아내리던 사람. 당신의 기쁜 소식을 들으면 축하보다 질투가 먼저 나오던 사람. 당신이 행복해 보이면 오히려 불편해하던 사람.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그 친구는 당신을 미워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갖지 못한 행복을 당신이 가진 것을 견디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인간 본성의 비밀입니다. 사람은 자기 안의 결핍을 직접 마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날카롭게 꿰뚫어 봤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격성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행복하지 못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의 작동 원리입니다. 결핍은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결핍은 사람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결핍은 사람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결핍은 사람을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왜 이런 통찰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자신도 결핍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생 어머니와 불화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로웠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결핍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사람들이 왜 서로를 괴롭히는지. 그것은 악해서가 아니라 고통스러워서입니다. 그것은 나빠서가 아니라 채워지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라 결핍되어서입니다. 여러분은 괴롭혔던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들 속에는 사실 그 사람 자신의 결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비난했던 그 내용은 사실 그 사람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화를 냈던 그 이유는 사실 그 사람 자신이 가장 아파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당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게으름을 견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공격했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입니다. 당신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렸던 사람은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기 싫었던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봤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결핍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을 건강하게 받아들일까요? 같은 결핍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성장의 기회로 삼고 어떤 사람은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쇼펜하우어가 찾은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감정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합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현실을 견딜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공격해서 자기를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의 역설입니다. 결핍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데 결핍을 부인하면 계속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자기 부족함을 받아들이면 성장할 수 있는데 자기 부족함을 숨기려고 하면 남을 깎아내리는데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의 구체적인 모습들도 관찰했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있고 인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존중의 결핍이 있고 안정의 결핍이 있습니다. 성취의 결핍이 있고 소속의 결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핍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사랑의 결핍을 가진 사람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릴 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 견디기 힘듭니다. 누군가 애정어린 대우를 받는 것을 보면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을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아들이 아내를 아끼는 모습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평생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사랑을 며느리가 받는 모습을 보는 게 괴로운 겁니다. 인정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누군가 칭찬받는 것을 보면 불쾌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을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하는 선배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묻습니다. 그 선배는 왜 후배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선배 자신이 평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인정을 후배가 받는 모습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존중의 결핍도 사람을 공격적으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시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무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부모는 자식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존중받지 못했던 상사는 부하를 존중하지 못합니다. 난정의 결핍을 가진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관찰했습니다. 어릴 때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감을 안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안정된 모습을 보면 불편해합니다. 누군가 평온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흔들려고 합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한 평화를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싫은 겁니다. 성취의 결핍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면 폄하하려고 합니다. 그건 별것 아니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룬 게 분한 겁니다. 소속의 결핍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찰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속감을 방해합니다. 누군가 집단에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뒷말을 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자기가 느끼지 못한 소속감을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게 견디기 힘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결핍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모습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자기가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다른 사람도 비워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괴롭힌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채우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결핍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동안 당신은 그 사람의 비난을 들으며 정말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인가 하고 자책했을 겁니다. 그 사람의 공격을 받으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괴로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결핍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조언할까요? 결핍을 가진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의 첫 번째 조언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공격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비난은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결핍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화는 당신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의 고통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확신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에 관한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결핍이 만들어낸 왜곡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조언은 경계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공격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와 수용은 다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당신을 계속 괴롭히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명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결핍이 당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떨어져 있는 것이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세 번째 조언은 연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평생 결핍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고통을 다룰 방법을 몰라서 다른 사람을 공격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분노가 조금 누그러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피해자입니다. 자기 결핍의 피해자입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의 피해자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은 자기 자신의 결핍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결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채워진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결핍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도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받지 못한 사랑이 있을 겁니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을 겁니다. 인정받지 못한 노력이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인정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당부합니다. 이 결핍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이루는 것을 반대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 결핍을 성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통찰입니다. 결핍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결핍은 우리가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핍은 우리가 채워나가야 할 부분을 알려줍니다. 결핍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결핍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확신했습니다. 자기 부족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기 불완전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에도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결핍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결핍을 숨기려고 하면
그것은 독이 되어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핍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약이 되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인간 본성의 비밀이 담겨 있고 관계의 고통이 설명되고 치유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누군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 사람의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결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평생 채우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결핍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결핍은 단순히 무언가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핍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입니다. 결핍은 인간 존재의 핵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결핍을 독특한 방식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배고프면 음식을 원하고, 외로우면 사랑을 원하고, 무시당하면 인정을 원합니다. 이 의지는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은 바로 이 의지가 좌절된 상태입니다. 원하는데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좌절된 의지가 쌓이고 쌓이면 결핍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결핍이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결핍을 안고 삽니다. 젊은 시절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그 결핍에 시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날카롭게 꿰뚫어 봤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지가 좌절당한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원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자기 결핍을 마주하는 대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결핍의 작동 원리입니다. 결핍은 안으로 향해야 하는데 밖으로 향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화살을 쏩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렇다면 심리학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심리학도 쇼펜하우어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심리학은 좀 더 구체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심리학에서 결핍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열등감입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모든 인간이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아기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 무력함이 열등감의 시작입니다. 자라면서 이 열등 다양하게 변형됩니다. 어떤 아이는 공부를 못한다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떤 아이는 외모가 부족하다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떤 아이는 가난하다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어떤 아이는 사랑받지 못한다는 열등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건강하게 다루는 사람은 이것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습니다. 공부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공부합니다. 실력이 부족하면 노력해서 실력을 키웁니다. 이것이 건강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열등감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열등감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폄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열등감이라는 결핍이 자기를 향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자기를 개선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둘째는 인정 욕구입니다. 모든 인간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입니다. 문제는 이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인정받지 못한 아이는 평생 인정에 굶주립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학생은 계속 인정을 갈구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한 직원은 끊임없이 인정을 원합니다. 이 인정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사람은 왜곡된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누군가 칭찬받으면 질투심이 올라옵니다.
누군가 성공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성과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의 통찰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인정을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보면 자기 결핍이 더욱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족함이 더욱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방해하는 겁니다. 셋째는 투사입니다. 투사는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이나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자기가 게으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게으르다고 비난합니다.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공격합니다. 자기가 무능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립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런 특성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투사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결핍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을 뿐입니다. 넷째는 감정 조절 실패입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작은 일에도 크게 화를 냅니다.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내면이 이미 결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그 사람의 의지는 이미 여러 번 좌절당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작은 자극도 큰 고통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격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결핍이 많은 사람에게 더 끌려갈까요? 이것은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에게서 왜 쉽게 떠나지 못할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왜 계속 신경 쓸까요?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강렬합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좌절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표현됩니다. 목소리가 크고 태도가 확실하고 주장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또한 결핍이 많은 사람은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확인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관심을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인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일종의 중독이 됩니다. 게다가 결핍이 많은 사람은 간헐적으로 보상을 줍니다. 어떤 때는 무척 다정하고 어떤 때는 무척 차갑습니다. 어떤 때는 칭찬하고 어떤 때는 비난합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사람들을 묶어둡니다. 언제 좋은 모습을 보일지 몰라서 계속 기대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간헐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도박과 같은 원리입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니까 계속 하게 됩니다. 언제 좋은 대우를 받을지 모르니까 계속 그 사람 곁에 머무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결핍이 만들어낸 왜곡된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결핍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채워지지 않는 의지가 다른 사람을 소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결핍을 채우려고 애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결핍을 남에게 쏟아부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기가 결핍 때문에 남을 공격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정직하게 자기를 보십시오. 용기 있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도 누군가를 질투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누군가의 성공을 보며 불편해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도 누군가를 깎아내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신 안에는 어떤 결핍이 있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인정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성취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존중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러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결핍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결핍을 인정하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역설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완벽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충만함을 시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한 사람이 더 건강합니다. 자기 약점을 받아들인 사람이
더 강합니다. 자기 불완전함을 아는 사람이 더 성숙합니다. 그렇다면 결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괴롭힐까요? 쇼펜하우어와 심리학의 관점을 합쳐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먼저 사랑의 결핍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사랑도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의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사랑의 결핍이 생깁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애착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어릴 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지 못한 아이는 평생 불안정한 애착 패턴을 가집니다.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관계를 원하면서도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사랑받는 모습을 견디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자기 의지가 좌절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충족하는 것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경우를 다시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와 심리학 모두 같은 설명을 합니다. 그 시어머니는 평생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에게 애정을 받지 못했고, 시댁에서 존중받지 못했고, 자식들에게 감사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랑의 결핍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을 보는 시어머니는 견디기 힘듭니다. 자기가 평생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며느리가 쉽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공격합니다. 인정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정 욕구도 인간의 근본 의지라고 봤습니다. 사람은 자기 존재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인정의 결핍이 생깁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자존감 문제로 봅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낮은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설명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고 성과를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 자기 결핍이 더욱 도드라집니다.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깎아내립니다. 직장에서 후배가 승진하는 것을 시기하는 선배를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와 심리학의 관점입니다. 그 선배는 평생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노력해도 칭찬받지 못했고, 성과를 내도 주목받지 못했고, 능력이 있어도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이 인정의 결핍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쉽게 인정받습니다. 상사에게 칭찬받고, 동료들에게 존경받고, 회사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이것을 보는 선배는 견디기 힘듭니다. 자기가 평생 갈구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후배가 손쉽게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후배를 공격합니다. 존중의 결핍도 같은 원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도 인간의 본질적 의지라고 봤습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존중의 결핍이 생깁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자기의 문제로 봅니다. 존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건강한 자기애를 형성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자기가 받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모욕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를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와 심리학의 사명입니다. 그 부모는 어릴 때 존중받지 못했을 겁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대접받았고 어른들에게 무시당했고 사회에서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이 존중의 결핍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식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대합니다. 자식을 함부로 대하고 자식의 감정을 무시하고 자식의 의견을 묵살합니다. 이것이 대물림 되는 겁니다. 존중의 결핍이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겁니다. 성취의 결핍도 사람을 왜곡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성취 욕구도 의지의 표현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성취의 결핍이 생깁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효능감 문제로 봅니다. 성취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효능감이 낮습니다. 자기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고 믿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성취를 폄하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을 보면 자기 결핍이 도드라집니다. 자기는 이루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은 이룬다는 사실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치부합니다. 친구가 사업에 성공하는 것을 질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와 심리학의 해석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낍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시도해도 성공하지 못했고, 도전해도 실패만 했습니다. 이 성취의 결핍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성공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를 얻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자기가 평생 원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친구가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폄하합니다. 친구의 성공을 깎아내립니다. 소속의 결핍도 마찬가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소속감도 인간의 근본 의지라고 봤습니다. 사람은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좌절되면 소속의 결핍이 생깁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사회성 문제로 봅니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집단에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소속감을 방해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다른 사람이 집단에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 자기 결핍이 선명해집니다. 자기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쉽게 어울린다는 사실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뒷말을 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직장에서 잘 어울리는 동료를 시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와 심리학의 분석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했고, 직장에서도 겉돌았고, 모임에서도 낯설었습니다. 이 소속의 결핍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동료는 쉽게 어울립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모임에 잘 융화되고, 팀에서 환영받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은 견디기 힘듭니다. 자기가 평생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동료가 자연스럽게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결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심리학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결핍은 자기를 향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결핍은 자기 성장의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 공격의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야 합니다. 당신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평생 채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하십시오. 심리학도 말합니다. 자기 부족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결핍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 결핍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이해하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까?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을 갑자기 이해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엇이 보였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작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에서 뭔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에서 숨겨진 고통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 뒤에 있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통찰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 너머에 있는 진실을 보는 것입니다. 공격 뒤에 숨은 고통을 보는 것입니다. 비난 뒤에 가려진 결핍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통찰이 생기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상처가 약해집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덜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덜 화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결핍이 보이면 상처가 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공격이 당신에 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비난이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게으르다고 비난했던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 사람 자신이 게으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사람이 평생 자기 게으름과 싸워왔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게으름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을, 당신을 무능하다고 깎아내렸던 사람을 다시 보십시오. 이제 당신은 이해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무능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그 사람이 평생 자기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해석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그 사람의 공격성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비난은 자신감이 아니라 불안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거만함은 우월함이 아니라 열등감의 표현이었습니다. 심리학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결핍이 공격으로 변하는 심리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행동 패턴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구조는 투사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투사는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결핍의 전형적인 작동 방식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비난했던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은 사실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열등감의 보상입니다. 심리학자 아들러의 개념입니다. 사람은 자기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방식은 자기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방식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은 열등감을 보상하려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입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족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낮다고 느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낮추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느끼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구조는 트라우마의 반복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강박적 반복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트라우마를 무의식적으로 반복합니다. 학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무시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우받았을 겁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비슷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신에게 반복한 겁니다. 네 번째 구조는 감정 전이입니다. 심리학 용어로 전이는 과거의 감정을 현재 관계에 옮겨놓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느낀 감정을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느낀 감정은 사실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 누군가에 대한 감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였을 수도 있고, 형제에 대한 질투였을 수도 있고, 옛 친구에 대한 원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심리 구조를 이해하면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하나의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히는 경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모든 일에 트집을 잡습니다. 음식을 해도 맛이 없다고 하고, 청소를 해도 깨끗하지 않다고 하고, 아이를 키워도 방법이 틀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아내를 감싸면 더욱 화를 냅니다. 이 행동이 왜 결핍 때문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시어머니는 평생 사랑의 결핍을 안고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도 감사받지 못했습니다. 이 결핍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좌절입니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소중히 여겨주고 싶었는데 함부로 대접받았습니다. 인정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이것을 보는 시어머니는 견딜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갈망했지만 얻지 못한 것을 며느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사가 일어납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안의 부족함을 며느리에게 투사합니다. 며느리의 요리가 정말 맛없어서가 아닙니다. 며느리의 청소가 정말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그런 비난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평생 부족하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의 보상도 작동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높아진 것처럼 느낍니다. 며느리가 부족하다고 말함으로써 자기는 유능하다고 느낍니다. 며느리를 비난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합니다. 트라우마의 반복도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도 어쩌면 자기 시어머니에게 같은 대우를 받았을 겁니다. 시집와서 온갖 구박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 며느리에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 전이도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느끼는 감정은 사실 며느리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괴롭혔던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동합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공격은 며느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어머니 자신의 결핍 때문입니다. 평생 채워지지 않은 사랑의 결핍이 며느리를 향한 공격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며느리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시어머니의 비난이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어머니의 공격이 자기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고통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결핍을 이해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당신을 공격한 사람의 결핍을 보면 그 공격이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면 당신의 상처가 줄어듭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그 사람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할까요? 그 사람은 지금 평온할까요? 그 사람은 지금 만족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확신합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사는 사람은 결코 평온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공격해야 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당신을 괴롭히던 방식 그대로 다른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쇼펜하우어의 연민입니다. 그 사람은 평생 결핍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평생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결코 진정한 평화를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결핍을 이해한 당신은 더 이상 그 사람의 공격에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비난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사람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현실적이었습니다. 결핍을 가진 사람을 이해하는 것과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멀어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쇼펜하우어는 거리두기에 대해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지만 어떤 관계는 우리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과의 관계는 소진시키는 관계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입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갑니다.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평온을 빼앗아가고 자존감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반복입니다. 그 사람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당신을 괴롭힌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그 사람의 결핍이 만들어내는 고정된 행동 패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일방성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일방적이라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관심만 주고 그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당신만 이해하고 그 사람은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균형 잡힌 관계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무언가를 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을 이해하지도 않고 당신을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결국 고갈됩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당신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고 당신의 선의가 소진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변화 거부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를 거부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사람이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설명합니다. 자기 결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할 수 없습니다. 자기 문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개선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호소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당신의 상태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이 소진된다면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진맥진해진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우울해진다면 그것은 경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평온이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당신의 평온을 깨뜨린다면 그 관계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합니다. 먼저 물리적 거리를 두십시오. 만나는 횟수를 줄이십시오. 연락하는 빈도를 줄이십시오.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거리면 치유입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과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약해집니다. 그 사람의 공격이 당신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부정성이 당신을 오염시키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거리를 두십시오. 그 사람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비난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에 관한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결핍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면 상처가 줄어듭니다. 그 사람의 말을 그냥 소음처럼 흘려보내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날씨처럼 그냥 지나가게 두십시오. 당신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완전히 관계를 끊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것도 인정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당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가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했습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당신을 괴롭힐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알았다고 해서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형식보다 중요합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강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정당한 행동입니다. 당신의 평온을 지키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당신의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행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의 가치를 높이 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혼자 있으면 마음이 회복됩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되찾습니다. 평온 속에서 당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평온을 되찾는 관계 기준입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는 유지하십시오. 당신을 존중하는 관계는 소중히 하십시오. 당신에게 평화를 주는 관계는 지키십시오. 하지만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정리하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는 관계는 거리를 두십시오. 당신의 평온을 깨트리는 관계는 끊으십시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결핍만큼 타인을 괴롭힌다. 쇼펜하우어의 이 명언을 이제 당신은 깊이 이해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혔던 그 사람의 결핍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공격 뒤에 숨은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이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에 관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공격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결핍이 만들어낸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닌지를,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정리할 것인지를. 당신의 평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에 잊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당신에게 이 지혜를 주고 싶었습니다. 결핍을 이해하되 거리를 두는 지혜, 연민을 가지되 경계를 세우는 지혜, 이해하되 희생하지 않는 지혜.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결핍이 많은 사람의 그림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공격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평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